아주 마갑 연구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의 좌장은 부경대학교 박물관의 이상률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이상률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야학술제전 제3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부경대학교 박물관의 이상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잘 아시겠지만 심포지움은 우리 국립기밀박물관에서 가야문화 복원 연구를 위해서 기획한 5가지 주제 중 3번째인 삼국시대 마주 마갑의 연구 성과와 과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주와 마갑은 기마전사의 그 연구와 복원을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할 그 유물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말 한 마리를 탄다는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승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마는 좀 더 무장적이고 좀 더 전투적인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말을 무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유물이 바로 마주, 마갑이고 이를 활용해서 전투 행위를 벌이는 행위가 그런 기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주와 마갑은 이제 고대 전투 행위는 물론 그런 구조와 복원을 위해서 그런 계보를 통해서 군제 운용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갑주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현재의 그 연구 성과를 과제를 좀 살펴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만 마갑청 출토의 마갑 복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함안군과 함께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주 마갑에 대해서 총 4분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해박물관에서 하만 마갑청 출토 마갑의 복원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소개는 이미 앞서 발표에서 이미 소개하였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자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김성호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실 울산대학교 박물관 김영민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의 신광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실 부산박물관 이현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특히 김영민 선생님과 이현주 선생님께서는 마구 외에 특히 갑주죠. 갑주에 대해서 오래 연구해 보신 전문가세요. 그래서 갑주와 마구는 유물의 성격이라든지 제작 기법상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좋은 토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접니다. 제가 고바야시 아키라 선생님과 김혁중 선생님 두 분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토론과 함께 이제 사회자 역할도 좀 병행을 해야 됩니다. 뭐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서로 주장이 다른 반론도 하게 되고 반대로 사회자는 이를 중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어떤 역할에 충실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토론까지 하는 심포지움은 저도 난생 처음입니다. 가급적 토론과 사회 어느 한쪽으로 제가 치우치지 않도록끔 북가장구를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역할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시간 배분입니다. 오늘 그 네 주제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니까 토론자의 질문이 총 16가지예요. 유해의 마갑총 복원이랄까, 또 가야 전사 연구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청중들의 의견까지 이렇게 종합한다면은 주어진 90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각 토론자와 발표자분들께 제가 잠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특히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그러신 분 없겠습니다만 다 읽지는 마시고 한 질문마다 요점만 좀 간추려서 가급적 1분 이내에 좀 질문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2분 이내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50분이 흘러갑니다. 나머지 20분씩 배분을 해서 청중과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복원. 예, 김상호 선생님 글을 잘 봤습니다. 사회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내용을 다 읽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5가지 질문 중에서 중요도 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 내릴 수 있을 만한 것 2가지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 4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요 3가지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성원 선생님 글은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받고 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참 근래에 보기 드물게 참 잘 써진 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호감 있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맡게 돼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인데, 제 나름대로는 쭉 읽다 보니까 조금 계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마갑에 대한 계보를 추적하시고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하만 마갑총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크게 계보 문제, 3번째 계보 문제하고 4번째 마갑총 관련된 그 김성호 선생의 의견에 대한 조금의 의문, 그리고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마지막 그 하나의 히든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번째 질문을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갑의 계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년형 마갑, 고구려형 마갑, 그리고 이게 이제 영남 남부 쪽으로 와가지고 각지의 그 마갑 형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년형 마갑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의 고구려와 정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년형 마갑이 백제계로 따라 내려오는 루트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전년형과 고구려에서 결국은 같은 형태로 공존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고구려 영향이 때문에 그 고구려형이 영남 쪽 내지는 한반도 남부 쪽으로 전래된 것이지, 굳이 백제계를 전년형으로 연결시킬 이유가 굳이 있는 건지, 꼭 전년에서 바로 백제로 다이렉트로 내려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년형이 고구려형에 영향을 주었고, 고구려형이 한반도 남부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좀 단일한 형태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마갑총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방점은 자체에서 개발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도 나름대로 그 독자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갑총형 같은 경우, 하만형 같은 경우는 굳이 자체적으로 생산됐다든지 자체 독자적인 그런 생산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하만 특혜 아니냐. 하만과 관련해가지고 마갑 그 복원 작업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린 듯한 느낌, 그런 게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는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면 상호적으로 주고받는다든지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오칠 전시를 보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공산성 관련된 6.21제 갑옷, 오칠 갑옷이 있단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상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마갑들이 철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갑이라고 그러면은 대체로 철제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그 판갑이라든지 찰갑 연구할 때도 기본적으로 철제만 천착을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유기질제 찰갑에 대한 많은 그 생각들이 좀 피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마갑에서도 유기질제 마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시간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예전에 있었던 유기질제 갑옷에서 그 흐름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5가지 질문 중 3가지를 지금 그 다 하신 거죠. 예. 세 번, 네 번째, 5번째 레주메에 나와 있는 것을 그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5번째보다 2번째, 3번째, 4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첫째, 백제의 유일의 현재 마갑으로 알려진 복명동 C10호의 마갑의 계보가 과연 뭐냐. 두 번째, 하만형으로 복원한 것은 너무 독자성인지 아니냐. 그 외에 영남 지역 제형은 독자성이 없느냐. 독자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피갑의 존재를 상정해야 된다. 그래서 피갑 존재에 따른 유형 분류를 제고해 볼 필요는 없는가, 이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성구 선생님. 네. 네, 먼저 첫 번째 그 마갑의 계보 고구려형 전연형이 한반도 남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명동과 관련하여서.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명동의 자료가 고구려의 영향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명동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3년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전연형 마갑과 소찰이 거의 동일한 소찰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3년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그 복명동과 거의 동일한 시기로 편년되는 원천리 3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마갑이 고구려형 마갑과 매우 동일한데, 따라서 그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는 이미 고구려에서 제작한 고구려형 마갑이 한반도 남부로 확산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복명동 자료는 고구려보다는 3년과 관련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전연형 마갑은 전연 멸망 이후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풍소불명의 자료로 보아서 3년 내에서 어느 정도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을 뿐 대체로 쇠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 봤을 때는 전연형 마갑은 복명동 자료를 제외하면 한반도 남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한반도 남부에는 고구려형 마갑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갑총에서 출토된 마갑의 계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남 지역의 마갑 소찰은 마갑총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제형과 장방형 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마갑총의 사례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이와 일부라도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하만형 마갑을 제외한 다른 마갑의 독자성이 없다거나 또 다른 마갑은 찰갑의 제작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표현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찰갑의 제작 기술을 응용하였다고 이렇게 강조드린 점은 사실은 그 사용된 소찰의 평면 형태가 찰갑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마갑에서는 마갑과 찰갑 간의 제작 기술상의 공유가 없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만형 마갑에 대해서는 마갑총 마갑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자료나 아니면 향후 다른 유물을 통해서 또 다른 견해가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질제 마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뮤기질제 마갑과 관련해서는 공산성에서 출토된 마갑처럼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산성을 제외한다면 유기질제 마갑의 존재를 뭔가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 유물이 없기 때문에 마갑을 제가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그 구성을 분류하는데도 제가 활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재하거나 또 고갑 없이 경운갑, 신갑만 존재하는 마갑도 도용이나 벽화에서도 충분히 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마갑의 부위가 뭐 경윤갑만 출토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부위를 무조건 이건 유기질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제 마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검토나 그런 언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계산해 보니 남았어요. 그래서 김영윤 선생님 마지막 질문도 뭐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그 지금 영남지방 중장기병의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현주 선생님의 질문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이 다음에 김영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지금 복맹동 C10호 자료는 고구려가 아니고 3년에서 들어온 것으로 지금 발표자께서는 보고 계시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고구려에서 저 3년에서 백제로 어떻게 전래되어 왔는지의 문제도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왔는지, 고구려를 경유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문제도 있었겠고, 또 유기질제 마갑의 문제도 사실은 벽화에 의존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벽화에서 채색 문제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대한 토론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시간을 봐서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김혁준 선생님에 대한 토론은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크게 대해서 크게 김혁준 선생님 논문에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제가 여쭤본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마주에 대해서는 1999년 제가 처음 김해에서 발표할 때 상판의 제작 형태에 따라서 A류, B류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를 A류, B류로 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글화하자 해서 상판을 분류시켜서 만든 것을 분리형이라고 하고 분할형이라고 하고 그게 A류입니다. 그리고 한 판으로 만든 것을 일체형, 그것이 B류입니다. 그것을 제가 2016년도에 일본에서 발표할 때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할형, 일체형으로 제가 고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고바야시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일체형 그리고 분할형이 아니고 분리형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용어가 비슷하게 서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A형, B형, A류, B류 이렇게 나누어 왔는데 현재 그 정확하게 그 내부의 속성을 보면은 약간 서로 넘나드는 중복되는 속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크게 저는 이제 봐서 분할형과 그다음에 그 일체형으로 보고 있는데 선생님 지적에 따르면은 다양한 형식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에 대한 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지적의 본문이 드러나지 않는데 새로운 형식과 개통이 있다면은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은 뭐 분할형과 일체형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계통을 분석을 할 때 그 선비계라고 하는 그
그 삼연계 쪽 자료가 이제 분할된 거는 맞는데 과연 이 한반도에 있는 분할형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대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한반도 쪽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제작 방법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일단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그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형식 설정 같은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뭐 이번 두 번째 질문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되긴 되는데 챙부 같은 특정 속성을 좀 그 감안을 하면 새로운 형식이 설정을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두 번째 질문 가야형 마주가 과연 그럼 뭐냐 이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고 했는데 저는 당시 가야형 마주라는 것은 특히 오늘 김혁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챙부가 이렇게 장방형으로 된 대부분 다 그 A류에 속하는 분할형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분할형 중에서 챙부가 장방형인 초기의 제품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가야형 마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그 어떤 형식의 다양성보다도 이렇게 분할형 내에서의 그런 다양성으로 그렇게 막 이해하는 것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좀 그와 연관해서 지금 경주에서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되는 마주 마갑이 쪽셈 C10호에서 나온 마주 마갑입니다. 아직 여전히 복원 중에 있고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보고서는 아마 나오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쪽셈 C10호에 대한 거와 또 연관을 지어서 제가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51페이지에 제가 2016년도에 일본에서 발표했던 자료의 그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특히 밑에 삽도 2번입니다. 2번에 보면은 쪽셈 C10호는 제가 원래 일체형의 시작은 분할형으로부터 시작한다. 분할형에서 고구려에서 그것을 일체형으로 개량했다고 보고 그래서 분할형은 일체형의 모태가 된다. 그래서 일체형의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일체형의 초창기 모습에는 분할형의 스타일이 약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할형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다는 게 결국 김혁준 선생님 오늘 지적하신 안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형에는 안공이 전부 다 측판에 다 있지 볼가리에는 없거든요. 근데 볼가리계에 지금 쪽셈 C10호는 일체형이지만은 볼가리계 부분에 안공의 약간 3분의 1도 아니고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김혁준 선생님은 비류 내 그러니까 일체형 내에서도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분할형에서 일체형으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비류의 대표적인 분할형의 일체형의 특징이라면은 향후 쭉 나오는 일체형 내에도 전부 다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여기서 단 한 점으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저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혹시 좀 더 뭐 저도 선생님 말씀한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분할형에서 일체형으로 바뀌는 어떤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질문 말고 이제 가야형 마주를 설명드렸던 거는 A룡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사라리 65라든지 이런 것 분할형 마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A형 마주 그러니까 그 분할형 마주 안에서도 가야형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진정한 가야형 마주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챙부와 그리고 이제 김성호 선생님이 이제 분류한 그 마갑을 갖다가 같이 구성을 한다면
가야형 점막으로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형에서 일체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쪽셈 C-10호 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이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질문 좀 남았습니다만은 다음 질문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현주 선생님께서 신강철 선생님께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 보니까 첫째는 5세기대 신라의 군사 체계가 어떻냐. 두 번째는 남정과 관련해는 고구려군의 주둔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까 김영민 선생님의 다섯 번째 질문과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가야의 중장기병 도입 배경이랄까,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현주 선생님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질문을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크게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신강철 선생님의 이번 논문은 중장기병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논의를 한국 내에서만 살펴본 게 아니라 전 세계 고대 전쟁사에서 를 모두 거쳐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넘어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스키타이, 로마, 비잔틴 군대의 중장기병의 운용까지 전부 섭렵했으며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또 중국 전국 시대부터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장기병의 검토를 통해서 전차의 운용과 결국 전차의 운용이 중장기병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유목민의 중원화 과정, 중장기병의 도입 원인과 운용, 그리고 또 고구려로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어 주셔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장기병의 특징을 속도는 포기하지만 방어력이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킨 병종이라는 점을 첫 번째 특징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장창을 이용한 충격 전술을 최적화하여 전투 파괴력을 극도로 끌어올린다는 점을 중장기병의 두 번째 특징으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또 단독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보병과 기병의 합동작전일 때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중장기병을 유지하는데 또 그리고 전투 효용성을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병종이라는 냉정한 분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4에서 6세기까지 동아시아 중장기병이 폭발적으로 유행했고 고구려 군사체계에서는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담당했지만 한반도 남부, 특히 신라에서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400년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해서 고구려와 신라는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것이 또 정치 경제적인 안정감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신라는 신병종에 대한 도입과 군제 개혁의 필요성에 아주 느슨해진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그런데 4세기 후반에 신라를 주변으로 한 국제 정세는 4세기 후반 백제가 근초고 왕대를 기점으로 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또 고구려를 쳐서 또 고국 원앙을 전사시킬 정도로 아주 동아시아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하고 있는 백제가 있는 반면에 그 이웃 나라인 또 신라에서는 또 주변 지역을 통합해 가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 시점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로서는 백제와 긴밀한 외의 친곡을 자주 받게 되면서 역으로 고구려하고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한반도는 고구려 신라라는 동맹축과 백제 가야 외라는 동맹축이 극도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보호 아래 신라가 새로운 군사 체제를 받아들이는데 아니했다라는 상황이 언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강철 선생님이 생각하는 5세기 때 신라의 어떤 군사 체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어쩌면 군비 확장은 정말 필수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4세기 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그 4세기 후반, 어제 4세기 말이라고 했었죠. 4세기 말이 되면은 그걸 기점으로 이제 신라랑 고구려랑 밀접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5세기 초 남정 이후에 제가 일단 이렇게 봤던 기본적인 그 상황은 5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신라랑 고구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그 5세기 중반까지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그때 삼국사기나 이쪽 기록, 일단은 문헌 기록 같은 걸 기본으로 봤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400년 이후부터 그 460년대까지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우위에 있는 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통제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 고구려 보호 아래서 신라가 고구려 문화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데 통제를 받은 것도 있지만 고구려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군사 문화부터 여러 각종 뭐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라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있던 군사 편제를 굳이 제가 이게 편제를 고치려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그 신라가 고구려와 동일한 규모 혹은 동일한 수준의 군대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신라가 가장 주적으로 삼았던 부분은 인접하고 있는 가야랑 외였기 때문에 그 가야랑 외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 편제를 계속 유지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섬나라 일본에서 섬나라기 때문에 그 육군보다는 해군이나 공군을 더 유지하는 것,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육군을 반대로, 일본과 반대로 육군을 강화하는 것처럼 그 당시 신라 역시도 고구려보다는 인접한 가야, 외 이런 쪽과 전쟁을 오래도록 해왔고, 당연히 그거를 그 가야와 외와 대적하기 위한 군사 편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갑자기 고구려에서 신병종이 들어왔다고 해서 중장기병을 바로 도입할 그럴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데 대신에 가야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가 남정을 한 이후로 군사적인 공백이 발생을 했고, 신라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라로서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겪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군사 편제를 그렇게 바꾸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제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시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연달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신라 톤의 당주를 언급하시면서 고구려군이 가야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주둔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주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가야 영토 내에서 주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점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초에는 그 초창기에는 그 가야 영토 내에 주둔했다라는 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많이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낙동강 주변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했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기간 동안 고구려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고각적으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적의 땅에다가 주둔을 하려면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고립되어 버리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전투일 것입니다. 고구려로서는. 또한 이 시기의 그 전투 방식으로는 이렇게 그 주둔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지 않고 바로 치고 빠지는 속전속결의 전투 방식이 보편적인데, 고구려의 중장기병이 가야 지역을 에서 이제 주둔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야가 중장기병을 도입했다는 그 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고구려 남정의 직접적인 피해국으로서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고구려의 중장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중장기병 도입하여 재건에 박차를 가하였고 6세기대가 되면 신라와 백제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박의 돌파구로 중장기병 양성에 더욱 힘을 썼다라는 것으로 선생님의 발표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장기병은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군사병종인데 힘이 쇠락해가는 가야 사회에서 이런 중장기병 군사적으로 이걸 군대로 편성하기에는 굉장한 경제적인 부담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신당서에서는 중국 당과 돌궐과의 전투에서 당병을 본 돌궐병이 하마착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병을 보자마자 보고 전투 상황에서 당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내려와서 갑옷을 갈아입고 말도 착갑을 시키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말 한 필이 전투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필 이상의 말이 전투에 한 명의 기수의 3필의 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그 경제력이 투여되어져야 되는 병종인 거고, 그런 것들이 쇠락해가는 가야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발표자도 이제 그런 점에서 중장기병의 어떤 적극적인 운영보다는 왕실의 근위부대 정도로 인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야 사회 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사 엘리트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위세품적인 성격이 이런 중장기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발표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답변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딱 발표문에 한 줄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으셔서, 이거는 일단 고고학적으로 고구려가 가야 지역 내에서 주둔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고고 자료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고구려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다고 보는 직접적인 고고 자료도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석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상옥사기 주변에 있는 문헌들을 가지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추정을 이렇게 같이 한 거고요. 일단은 그 가야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고구려가 400년에 남정을 해서 군사력이 분쇄되면서 그 지역에서 고구려의 위협이 될 만한 군사적 위협은 일단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 중남부 이남 지역은 이제 고구려가 교통로나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선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선적 지배를 했던 그 중요 거점들마다 고구려의 이제 뭐 여기 문헌상의 뭐 기록이나 금속면에 신라 토내당주라는 존재 하나만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제 중원고구려비에 나오는 그 기록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런 보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구려에서 그런 거점이라든가 교통로의 중심지 같은 데다 일본 토내당주 혹은 당주라고 할 만한 100명 단위의 작은 소규모 부대를 주둔했을 것이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가야 지역에도 역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야를 중심으로 나중에 백제 신라가 5세기 때 이후로 계속 이제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가야 지역 내에서 그 고구려와 또 연계를 해가지고 삼국이 되게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구려가 가야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발을 뺀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군사작전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서 고구려 수군이 이제 그 왜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시 술라선이 이런 거 잡았던 기록들을 봤을 때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에서 어떻게든지 군사작전을 벌였던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뭐 한반도 중부라든가 국내성, 뭐 평양에서부터 그렇게 군사보급로를 길게 연결시켰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 고고학적인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좀 방증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하마착갑 요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돌궐 기병이 평소에 이제 운용을 하다 그 말을 타고 움직이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말에서 내려서 그 중갑을 입고 이제 보병전을 하는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본 건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 작년에 이제 기말무령 토기 9군 1호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그 토기에 있는 무기의 비율이 실제와 만약에 동일하다면 기병이 들고 다닐 만한 방패치고 굉장히 큰 방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중장기병 가야에서 중장기병 운영했을 때 평소에는 말을 타고 움직이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말에서 내려서 보병이 큰 방패와 창으로 방진을 이뤄가지고 전투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이제 기말무령 토기도 2전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면은 중장기병에 방패를 장착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방패를 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방패를 들어야만 될 만큼의 공격 무기가 있을 때 중장기병을 굳이 거기에 이제 무리해서 작전에 투입시키지 않는다면 방패가 필요가 없고, 당연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작은 방패를 쓰기는 하는데 고구려의 벽화에서는 일단 방패를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는 방패를 들은 걸 보면 그게 고구려의 중장기병과 운영 방식이 좀 달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장기병이 이제 뭐 수십에서 수백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발표문에 써긴 썼는데, 그게 이제 근위 부대라든가 어떤 시위용, 그리고 왕실이나 이제 수장층의 최고 지휘관들의 이제 뭐 호위 부대 정도로 썼을 거는 분명하고, 실제 전투에서 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비대칭 전력으로 가야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경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계속 육성은 하진 않았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중장기병의 그 성격이랄까, 중장기병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등장 배경,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운영했느냐, 그 운영에 따라 그 중장기병의 성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김영민 선생님도 그 김성호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이 있었죠. 예, 똑같은 질문을 김성호 선생님이나 금방 말씀 신광 선생님께서 중장기병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다섯 번째 질문입니까? 예, 해주십시오. 중장기병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마이크 있습니까? 중장기병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쇠철강 그 도로계 매출 선계에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장기병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한 120% 확신을 하고 글을 썼었는데, 예.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마이크 상태가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역성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선이 안 달려요. 중장기병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뜯어보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가야 지역, 특히 이 영남 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장기병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중장기병이 단위를 갖추었을 때 어느 정도 수량이 갖추어져야지 중장기병으로서 아까 우리 신광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병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의혹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 운영의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등을 다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장기병의 효용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김성호 선생한테 질문 드리면서도 마갑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마갑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병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중장기병
운영이나 뭐 중장기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그 공부한 분야가 그렇게 넓지 못하여서 깊게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갑 연구라는 한정적인 시야 내에서 그 짧게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갑의 출토량이 집중된 그 영남 지역을 살펴보면 마갑은 대부분 수장묘 등 뭐 최상위 계층에서만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과 소유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당시 마갑 수량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병이 군단을 이루어서 운영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모두 아시는 것처럼 마갑은 상당히 가치가 높은 부장품이고 또 이를 유구 내에 부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부장에 있어서 그 최상위 계층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사용된 마갑은 이보다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옥전형 마갑,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옥전형 마갑의 경우 보호 부위를 최소화하여서 마갑의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 점 등에서 보아 마갑을 다수 제작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갑은 부장 양상처럼 최고 수장층만 보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휘관급 인물들까지는 모두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옥전 고분군에서 마갑이 다수 출토되는 시기가 되면은 마갑의 보유 계층이 더욱 확산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역시 그렇다고 하여도 영남 지역에서 중장기병이 군단을 이루어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장기병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기 정중석에서도 많이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마이크를 돌리면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바야시 아키라 선생님에 대한 토론은 또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그 보존과학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의 질문, 특히 두 번째의 질문이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고정밀의 3차원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까지 저희들이 육안으로 관찰했던 그래서 오류가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데 굉장히 충분히 보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밀 3차원 데이터 작업을 하시면서 이거 좀 더 효용성을 높일 수 있게 또 기술적으로 해보니까 내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 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 정정석에 와다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혹시 선생님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차원 계측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물의 관찰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존과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정확도, 어느 정도로 클리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실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저는 항상 주의하는 점이 어디까지나 제가 다루고 있는 유물들이 고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 고고학을 하시는 선생님과 이 보존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은 오시지 못했는데 같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 팀에 고고학을 담당하시고 있는 이와하 씨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3D는 와다 선생님, 그리고 고고학은 이화하시 선생님, 그리고 이 보존과학은 제가 맡음으로써 이렇게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이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단점입니다만 이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측하고 난 선은 이게 역시 수치, 데이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읽는 독자들이 실물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그 유물을 계측한다고 하더라도 실물을 보지 않은 한 감각적으로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조사를 할 때는 역시 데이터 계측도 중요하지만 실물을 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주 대신 마주같이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유물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 3D 계측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지금 현재 후나바루 고분의 이 마주 외에 다양한 마구가 있습니다. 행렵도 있고 아주 다양한 마구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마구가 전공이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일본 측 여기 뭐 다른 또 일본 측 연구자분들이 계시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에는 일단 그 후바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후나바루 고분의 그 여러 가지 마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주들에서 지금 일본 측에서는 그 마주의 그 제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혹시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왔으면 어디와 깊은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마주랑 공반된 유물,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물이 마구와 함께 공반되는데 좀 특징적인 건 이 신라계로 생각할 수 있는 마구들이 함께 출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반된 유물 가운데는 이 신라에서 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유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계의 유물이 직접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신라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일부는 일본 열도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마구들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주에 대해서인데요. 좀 전에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성에서 출토된 마주와 굉장히 이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반 유물은 신라계 혹은 뭐 신라에서 제작된 마구가 있고요. 그 마주 자체는 이 공산성에 출토된 마주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의견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실은 제작지에 관해서는 저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됐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아까 정중석의 공산성의 그 마주를 직접 마주 마감을 직접 발굴 하신 이현숙 공주대학교 이현숙 선생님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여쭤보겠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시네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고바이 선생님께 하나 이거는 그냥 좀 희망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그 레지움의 51페이지에 제가 도면을 삽도일에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일본의 현재 마구는 특히 마주는 현재까지 3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점이 여기 기억에 쇼군야마 장군산 고분군의 마주입니다. 이 마주는 사실 편이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를 복원을 해서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원에 조금 문제가 있다. 특히 도면에 보면은 B와 C 부분의 접합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특히 또 B와 CD의 스타일이 소위 일체형과 분할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 2개가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마주가 한 점이 아니고 2점의 복원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일본의 마주는 장군산 고분에서는 2점이 출토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게 마주가 2세트거든요. 자, 이 부분은 고각적인 접근이 아니고 3D 3차원 데이터를 통해서 특히 C와 B 부분의 접합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계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보완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접합 부분의 그걸 계측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지 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접합면이 조금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게 붙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3次元データを使うと、例えばですね、接合箇所の断面などを正確に取ることができます。 이 3차원 계측을 사용하면 이 접합부의 단면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非常に細かい話ですけれども、明らかに不自然な角度になっていたりということがあるならば、そこでまずおかしいところを判断できる。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これは肉眼でよく見てもなかなか判断することが難し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ので、データを使うことでそれが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사실 그런 미묘한 부분들은 육안으로도 관찰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3D 스캔을 통해서 이 데이터화 시킴으로써 충분히 그런 걸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BCD と4つのパーツがありますけれども、 그리고 ABCD 이 4개의 파편입니다만 B と C、A と B、C と D と詳細な表面の状態が3次元計測では測定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선생님이 이 4개의 편을 A류, B류 이렇게 나누셨는데 실은 이 3D 스캔을 통해서 CD, 그러니까 A류의 표면 그리고 AB, B류의 표면을 이렇게 계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例えばですけど、秒の間隔ですとか、鉄板の厚みですとか、細かい形状も比較す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データを使っても両者が違うということを判断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선생님이 A류로 나누신 DC의 예를 들어 철판의 두께 혹은 못의 간격, 못의 크기 이런 걸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류도 AB 이 파편을 이 철판의 두께라든지 이런 아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2점의 마주가 들어가 있는지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私がやっている研究が日本でもうちょっと認められれば、将軍山とか大谷古墳も3次元計測を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가 일본에서 좀 더 인정을 받는다면 지금 일본 내에서 발견된 이런 몇 점 안 되는 마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토론하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지금도 잠깐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맨 끝에 김혁중 선생님 심심하실까봐 하나만 질문하고 나들면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 저 토론자께서 혹시 본인의 지정 토론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중 선생님 제가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전마구 제작 기술적 배경에 대해서 갑주 제작 공인과 같이 보시죠. 예,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음에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주만 도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구는 세트이기 때문에 그게 도입이 중국 동북지방이든 고구려든 간에 세트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제작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전마구가 갑주 공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좀 제시를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 견해가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주 자체도 마구 제작 공인 이제 계속 만들었다라고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도입 시기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 제가 다르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갑옷 자체를 봤을 때 지금 마주가 제작 시기가 어느 시기까지 올라가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나 이제 저기 계신 김일규 선생님처럼 4세기 말부터 이제 마주 제작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베팅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베팅 기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이제 아마 판갑일 텐데요. 판갑에서 사용되는 리베팅 기법 자체는 사실은 몸머리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마주에서 사용되는 원두정, 약간 원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리베팅 기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보면은 아마 마구에서 사용한 행엽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못머리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도입 시기엔 아마 마구의 제작 기법들도 뭐 완전히 부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갑 같은 것까지 함께 생각을 한다면 뭐 앞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작 관련해서는 갑주 공인이 제작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혹시 이현주 선생님, 예, 하십시오. 그 마이크 안 되죠? 속으로 김성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이거 죄송한데요. 김성호 선생님이 전현영 그 마갑으로 그 대표적으로 들은 게 이제 그 복명동 C10호 그 소찰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4세기 그 복명동 C10호를 4세기 뭐 후반대라고 생각을 했고 4세기 후반대의 마갑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전현영 네, 그 복명동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주 선생님이나 성종용 선생님이나 다 사람 있는 찰갑으로 분류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가 제가 한창 그 마갑으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서 제가 어떤 그 특정 그 마갑에 대한 그 포인트에 꽂혀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거를 마갑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그 Y자라는 이 투공 배치보다는 사실은 이 그 23페이지 도 23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제형찰 때문입니다. 이 제형찰이 그 전년에서부터 그 뭐 고구려 한반도 남부까지 마갑에 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찰갑에서도 제형찰이 사용된 예가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찰들 그 제형찰들이 이제 복명동에서 나와 있고 또 같이 사용된 이 상원 하방형의 찰들이 전체적인 조합상에서도 라마동 그 1지구 M5호묘에서 출토된 마갑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소찰들을 찰갑보다는 혹시 마갑일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마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복명동 자료는 지금 이제 일대 이현주 선생님 찰갑이다. 여기는 우리 김성호 선생님 마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인데 여기 장방형 그 역제형 찰갑 또 있기 때문에 그 전년에서 바로 들어올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여하튼 자료의 좀 증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이제 정중석의 오늘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구하시는 또 국내 여러 학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청중들의 그 질문이나 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먼저 그 중장기병의 직접적으로 중장기병 문화의 유행이라고 해서 우리 신광철 선생님 오늘 굉장히 폭넓게 다루어 주시고 했는데 이 중장기병의 뭐 출현 배경이랄까 그다음에 운용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들어보면 김성호 선생님하고 약간의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김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기의 발달에 따른 뭐 전투 양식의 변화에 의해서 개마 무장으로 가는 쪽으로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이와는 달리 신광철 선생님께서는 전투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목민족이 치고 빠지는 그런 전술에서 이제 점령을 하다 보니까 점거식 전술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지켜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치고 자기 본거지로 돌아갔다면은 이제는 점령을 했으면은 그 점령지에 머물러서 전투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정거식 전술이라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의 추가가 필요하다. 개마무상 아마 그래서 새로운 개마 기술이 계속 발전했다. 이런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꽤 오래 전에 부산대학교 김두철 교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지적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개마무사가 움직이려면은 뭐 혼자 안 된다, 등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등자 없이도 가능한지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해서요. 자, 우선 그 마이크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저 부산대학교 김두철 교수님 좀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좀 코멘트도 좋고 질문을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좀 오늘 머릿속에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분위기 깰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질문을 늦게 받든지 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이야기 좀 같이 좀 해도 됩니까? 양 마이크 잡은 김에 뭐 두 분. 그 5분 해주시면 됩니다. 5분이야. 그럼 평시대로 말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발표에서 뭐 종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야신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오늘 나누는 분위기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조금 연구 출발들이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과연 가야신라를 언제부터 어떻게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이해가 된다면 큰 문제죠. 혹시 여러분들이 신라가야를 이런 연구를 신라가야라는 이름으로 자꾸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 그 경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신라가야 나누는 건 토기 이단 투창 엇갈리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신라가야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그런 토기가 구별돼서 나오는 무렵에 섞여 있는 거라든가 확산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건 어떻게 이해하실 건지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방금처럼 오색이되는 하는 이야기에 마주든 마갑이든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공통점 또 개별 지역에서 나오는 차이점 이런 식으로 그냥 연구하는 게 좋지 신라가야라는 경계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뭔가가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고구려를 보면 고구려부터 완전히 다른 갈래로 받아가 뭔가를 자기화시키는 그게 되는데 차별이 되면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그죠? 좀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신라가야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같이 좀 의논을 해봤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가지고 뭐 신라가야 할 때 복천동에 엇갈리긴 하게 보천도 오색이 신라분들 두고 지금 아까 일본의 선생님들도 신라 그 유물이 그 신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색이 전만이라는 그 가야 복천동이나 이 인근은 가야거든요. 그리고 신라나 가야나 마구를 보시죠. 같이 통하고 있거든요. 같은 자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걸 구별하시려는지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저쪽에 마지막에 오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분에 하나는 지금 고분에서 나오는 유물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결국은 최고 무덤이 나오는 마갑이 최고층에 나오니까 이 마갑은 역시 이세품으로 돌아가 버리죠. 사실 이런 이세품론은 상당히 강한 게 제가 마구할 때도 보면은 아마 최고는 이세품은 금공이 있으면 그건 이세품이라 하고 나머지는 금공이 아닌 것들도 철로 된 것도 다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걸 이세품으로 봐야 되냐? 그거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철로 됐든 공공이 됐든 그 구조적인 거나 그 기능적이나 역할이 어딘가에 포인트를 가지고 해보면은 고구려하고 다르고 이쪽 지방의 특유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제 부장품이 만약에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게 나오면 최고층에서 나오는 무덤, 그 다음에서 최고층 유물을 못 가지는 유물을 가진 어떤 다른 대체 유물을 가지고 있다. 이 전쟁에 관한 거 이런 게 구별이 된다면은 그 계층에 한정된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몇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상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고분에 반영된 게 아까 어제 누가 어느 분이 그래서 백제 쪽에 오신 분이 백제는 마구 없는 줄 알아요? 백제는 별로 마구 없어도 전쟁할 때 그는 어떻게 했겠어야 돼. 그거는 자기들은 실묘 문화니까 부장품을 안 듣다는 거죠. 그 맞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우리 고각에서 보여지는 것과 안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접근한 방법이 최고급의 무덤이 있다 해서 그것이 그냥 최고위층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행태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대변이라고 보고 반영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 기마문화 이제 이야기인데 오늘 또 이야기가 김이 많이 좁아지니까 평지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마문화의 운용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생각하시는 기마문화 펼쳐놓은 데서 확 하는데 사실은 중장기병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좁은 짓을 활용하기 도시전에 더 적합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방어적으로 중장기병을 활용하신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으시던데 방어에서 제일 좋은 거는 회피거나 은폐입니다. 숨어 있거나 피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무거운 걸 들고 있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것을 감싸고 나아가려는 거죠. 상당히 공격적 전술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4세기부터 완성되는 북주 북제나 이때까지의 그 활용돼서 바뀌는 걸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김해 평야에서 산골이 많은데 우리가 말이 이게 가마라든가 수진 작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훨씬 산악지대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더 잘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장기병을 너무 큰 쪽에 고구려군들이 달리는 초원지 달리는 것만 자꾸 중장기병으로 보실 게 아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쪽에 고구려로부터 큰 영향이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고구려는 언제 잠재적인 적이거나 그렇습니다. 암만 강하고 이것은 약하지만은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왜 그러면은 이런 중장기병 이런 것들은 이세품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그런 전술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그게 적합한 뭔가 약하더라도 맞는 어떤 대응이 있고 그래서 방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중장기병 이야기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일 사회자님이 자꾸 눈치. 선생님 1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네. 그만하겠습니다. 코멘트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들 코멘트로 듣고 사실 오늘 그 마구 내에서도 굉장히 선생님 말씀이 좀 더 큰 넓은 눈으로 좀 봐야 되고 실제로 마구가 톡이나 이렇게 그런 유물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는 시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또 마갑으로 이렇게 마구 내에서 좀 한정돼서 저희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다시 마이크 장내에 일본 후나바루 선생님 계십니까? 가셨어요? 내가 이 질문 할 줄 알고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공산성 마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후나바루 고분의 마주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은 가셨다니까 이 후나바루 고분의 마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향후 과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 마구와 갑주를 동시에 전공하시는 우지야마 선생님 와 계십니다. 혹시 우지야마 선생님 제가 그런 금방 말씀드린 일본에서 어떻게 이 마주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고 또 향후 어떤 과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바야시 선생님의 발표에 관한 코멘트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船原古墳の兜、馬の兜、私は見たことないんですが、板が6枚という非常に少ない枚数であること、それから折り返し覆輪をつけていること、こういったことから見ると、時期が新しい特徴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전 후나바루 고분 출토품에 대해서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오늘 설명해 주신 예를 들어 철판을 접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특징을 보면 굉장히 시기가 늦은 시기에 마주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小林先生指摘されていましたように、ひさしの下端を曲げるものが多い中で、船原や地参道518号や四参道や金山村の馬中は、面多い
部の後ろ端を曲げているという点が、違うと言っておられました。これも、新しい時期の特徴ということであろうと思います。 고바야시 선생님 지적하셨지만 챙부에 이렇게 끝을 접는 오리카이시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들이 지산동이라든지 연산동, 공산성에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출토품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船原、地山道518号、四山洞、根山村、こういった遺跡は時期が新しいということからそれが言えると思いまして、逆にこういった遺跡が各地に広く分布していることを見ると、このことをもって船原の馬中が百済の根山村の馬中に近いということを強調する根拠にはならないであろうと感想を持ちます。船原이나 지산도 518호 이나 연산도 이나 건산성 그런 유적들은 한국하고 일본 요도에 큰 넓은 범위에 분布하고 있어서 그래서船原의 마주가 건산성의 마주하고 유사하고 있다라는 그것만 주목해서船原의 마주가 백제의 계통상에 있다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알아두시네요. 유사한 특징이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후나바르를 특별히 그 백제에 있는 것만 연결시키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국말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それから馬中のひさしというのは丸い兜に平らな板を直角につけるという特徴を持つ部品であります。 히사시부ですか?形が 丸い 둥근 형태의 말의 수직한 상태로 편탄 한철판을 붙이는 것은 에칭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죠? 그 특징으로 아까 전에 저기 그 얼굴 가리개부를 이렇게 90도로 접은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이 둥근 챙부를 이렇게 붙인 걸 특징을 하고 아마 지적을 하셨습니다. こういった特徴は人間の兜におけるまびさし付き兜に対するひさしの関係と同じでして、まびさし付き兜、5世紀の兜ですが、まびさし付き兜もすべてひさしの方の下端を曲げて兜の側につけるという構造をとっています。この点で5世紀の馬中と5世紀の人間用兜が共通していると言えます。 실은 이런 구조 그러니까 그 챙부를 이렇게 접어서 챙부가 아니 그 얼굴 부분이죠. 그런 접는 그런 기술은 실은 5세기 때 미비부주 앞에 챙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투구와도 아주 그 기술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平らな板を直角に曲げる方が簡単で、丸い兜を直角に曲げる方は難しいですから、新しい馬の兜が、難しい技術を達成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考えます。 그래서 그 챙부 같은 경우는 둥글죠. 둥근 거를 이렇게 접는 건 어렵습니다. 챙부는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형의 그러니까 이 단면이 이런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니은자로 이렇게 접는 건 쉬운데 둥근 부분을 이렇게 니은자로 접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마구에서는 아주 어려운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それから川帯で連結しない蝶つがいを使っている点も船原と根山村の馬中に共通している点だというふうに小林先生は指摘されました。 그리고 이 경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후나바르 고분 출토품이랑 이 공산성 출토품이 유사하다고 아까 전에 그 고바이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ただし同様な蝶つがいは資料集の45ページ右下の17番のパンゲジェカ英法文パンケーテカ英語文の馬中にも見られますし、日本の平止め炭鉱では大谷古墳和歌山県大谷古墳や香川県川上古墳の事例にも見られますので、根山村だけが類例だ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言えます。 실은 그런 경첩을 붙이는 거는 45페이지의 도면 4의 17번
이라든지 일본의 오오타니 고분에서도 같은 그런 경첩을 사용하는 기술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 후나바루 고분을 이 공산성 출토품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으로 맞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꼭 다뤄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마갑총 복원안에 대해서입니다. 그게 오늘 주제가 가야 전사의 의미와 마갑총 복원에 이렇게 제가 키포인트를 맞추어서 진행되다 보니까 앞서 아까 김태철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든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있지만 오늘 주제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가협청 마갑총 복원안에 대해서 아까 슬라이드 잘 봤습니다. 굉장히 복원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잘 봤는데 다만 좀 음악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복원안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어떤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여기 발표자나 토론자도 다 같이 포함해서 혹시 정정득석에서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사회자의 그거로 지적을 할 겁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갑과 신갑이죠. 나눠졌는데 그 위에 더해서 안장을 올렸죠. 근데 안장은 지금 마갑총에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 안장은 혹시 아는 이현우 선생님이 안장을 갖다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시죠? 예. 그 안장하고 맞는지 또 혹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십시오. 예, 사실 이현입니다. 안장 복원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일단 마갑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이제 안장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함안 지역에서 출토된 모든 안장 유형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안장이 가장 마갑총에 어울릴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함안 지역의 5세기대의 이제 안장 유형들을 전부 모아보았더니 한 4가지 유형 정도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38호, 39호를 선택한 것은 이제 38호, 39호 안장이 가장 빠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 38호, 39호 안장이 성립하는 그 시기에 옥전 지역 그리고 고령 지역에서 똑같은 안장 형태가 이제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갑과의 공반 관계에 있어가지고 마리산 4호분에서 마갑이 공반이 됐고요. 도항리 6호분에서 이제 마갑이 공반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항리 4호분에서 나온 거 말산리 4호분에서 나온 거는 한반도에서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안장이고요. 도항리 6호 것은 이제 굉장히 시기가 늦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장 기본적으로 목부가 기본 틀인데 좌목과 안교 형태를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이제 보편적인 형태의 안금고를 부착을 하는 방향으로 안장을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네. 자, 혹시 김혁준 선생님 안장뿐만 아니라 복원하시면서 물론 김성호 선생님이 하셨나요? 어느 부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복원하시면서 또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복원안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5월 정도겠죠. 5월에서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걸쳐서 이렇게 복원안이 도출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특별히 제가 한 거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김성호 선생님하고 이현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복원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점은
쪽샘 C-10호도 그렇고 마갑총도 그렇고 완전하게 잘 남아 있는 마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문제점이 분명히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이현주 선생님께서도 이제 사석에 뭐 발표는 아닙니다만 이게 좀 짧은 것 같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갑이 좀 짧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좀 다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마갑총 출토 그대로를 저희가 이제 복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실제로 이거 내년에 이제 저희가 입혀볼 텐데요. 그 입혔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복원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아까 고바야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와다 선생님 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와다 선생님 혹시 이 마갑총 복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3차원 개척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 보고 싶다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차원 개측도 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이 비접촉, 그러니까 문화재 직접 이렇게 대에서 개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시광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빛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측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혹은 반사가 강한 부분, 그런 부분은 계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은 데이터가 결손되어 버려가지고 데이터 자체가 없어지는, 구멍이 생겨버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이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에는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비교하면서 이 계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この爆発化の復元に関してもし問題点とか、はい、もしあれば。先ほど映像が流れ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ご覧になってこういうところはちょっともったい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たところがもしあるんだったらお願いします。そうですよね、何でもいいです。마갑총의 마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소찰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계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보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말의 움직임 이런 걸 좀 더 물리적으로 좀 더 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마감총 보험과 관련해서 혹시 김준선 선생님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예, 이번에는 저 3분 안에 맞춰 주십시오. 네. 짧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모르는데요. 제가 한 코멘트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국내에 요즘 이거 개마무사들 많이 복원 많이 했거든요. 저는 맨날 불만입니다. 특히 안장 잘못 얹혀놨고 복원 잘못했고 특히 말 너무 크게 끝났습니다. 말이 크니까 이게 마갑을 한번 복원을 해도 옷이 안 맞아요 지금. 이미 지금 저는 고구려 백화고블이 나오는 것들을 거의 보면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우리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크기 비가 상당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린음을 다른 거 우리 성시구라든가 많은 인물들을 검토를 시켜보니까 그 그림이 상당히 대비는 상당히 사실적인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보신다면 아까 우리 고구려 백화고분에 있는 사람과 말의 비율을 좀 생각해서 말을 좀 복원하시고 그래서 하면은 아마 마갑 얹혀놓은 거하고 그 얹혀놓은 것하고가 조금 조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서양말 위에다가 자꾸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하다 지금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절반으로 줄이셔서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고구려 벽화에 보시면은 역시 굉장히 신갑이 한 지면으로부터 한 20-30cm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말이 정말 달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지 그러면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오후에 지금 세미
마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전년에서 나오는 마주는 사실 그 얼굴 가리개 부분 그 상판 자체를 길게 쭉 뽑아서 접은 다음에 그거 자체를 여기 말 뒷부분에 이제 챙부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작하는 형태이고 그리고 뭐 공산성이나 아까 후나바루에서 나오는 마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별도의 철판을 조립하는 그 방식에서 그냥 살짝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마 제작 뭐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도 완전히 다르고 또 시기상으로도 조금 한 뭐 100년 이상 조금 떨어진 자료라서 제가 뭐 짧은 생각으로 본다면은 둘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원에서 개폐 부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마갑이 의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특히나 말이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데 개폐 부위가 말의 목과 가슴 쪽에 있다면은 방어에 있어서 상당한 좀 약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개폐 부위는 말의 갈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청중석에 뭐 여러 마구 연구자, 갑주 연구자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나카야마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김일규 선생님, 허미연 선생님, 뭐 강승희 선생님, 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사회자로서 또 마쳐야 될 시간에 맞추어서 마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마주 마갑에 대해서 키 포인트를 둔 심포지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앞서 여러 지적도 있었지만은 좀 폭넓은 또는 그런 시야를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아마 향후에 마갑청 복원이랄까 또는 다른 마갑에 대한 정밀한 복원의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과제도 굉장히 많음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병서 6도에 따르면은 기병 1기가 보병 4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산지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평지로 내려온다면은 곱하기 8명을 기병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병서가 쓰여진 시기를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마주 마갑으로 완전히 무장한 개마무사형 중장기병이 갖추기 전이라고 보이지고 또 그렇다면 경기병 수준인데 완비된 개마무사의 존재라는 것은 더 많은 보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된다는 것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개마무사를 얼마나 어떻게 운용하고 수적으로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편제되었는지 또는 그 성격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진행이 정말 매끄럽지 못했다면 전적으로 사회자는 저희 탓입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 수고 많으셨고 함께 도와주신 청중석에 계신 여러 연구자 또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3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